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료공백 사태를 배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2026학년도에는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 대표는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며 중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관련 대책을 확정하고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4%포인트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생긴 의료 공백을 배워온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안은 PA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선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2025년 현원 3,000명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29학년도까지 5년 동안 매년 최대 2,000명씩 최대 10,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데 이용자 수가 23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10대 등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NS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또 학교 명단 수백 곳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방심위는 피해 신고를 위한 전용 배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점검 인력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측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택시 승객, 또 택시 기사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소리가 나면서 뭔가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우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일 동안 전국 7,8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문제는 여야가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의정 갈등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공의 단체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고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칫 당정 갈등으로 번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며 중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여권의 치명타가 될 거란 당내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만찬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안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과 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진료 지원,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민생공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 이것이 핵심이고 필수다. 여야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한 대표는 지난주 전공의 단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 진행 상황 등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현안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복귀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데 공개 발언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내수 진작 등 민생 회복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40건 안팎의 법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6호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법안도 재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과의 한라인 개설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와 상시 점검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정이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와 사전 점검 강화입니다. 우선 좀 더 쉽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범죄를 점검하는 인력은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한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이메일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소통 창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불법 합성 피해가 대학가부터 일선 중고등학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7,187건에 달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지난해 90%에 달하는 6,434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 마련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5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호텔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불이 난 호텔을 둘러싼 노란 통제선 너머에서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적입니다. 호텔에 들어선 지 2시간여 만에 압수물이 담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자료 어떤 거 확보하셨나요? 부천 호텔 화재 발생 5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이 평소 화재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텔 자체 소방 점검을 맡은 민간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호텔은 최근 4년간 자체 소방시설 점검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모두 28건의 불량이 지적됐습니다. 불이 나기 4개월 전에도 점검을 맡은 업체는 피난구 유도 등 6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확인했는데 관할 소방서에는 소방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호텔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부천 화재 관련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예. 났다는 것은 그 일반 호텔에서 사실은 맡기 힘든 냄새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지금 발화가 됐던 상황이다. 그런데 호텔 측에서 그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초기에 대응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까지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구조 당시 소방 초기 대응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6월 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와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회사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53명에게 37억 원을 뜯어낸 국내 총책 40대 A씨 등 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이 구속됐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비피도의 재무팀장이 회사 돈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지난 6월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쳐 귀금속을 매입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의 한 학원 40대 강사가 중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전 취식 혐의로 출소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강동구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모두 5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또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무관계에 있던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를 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A씨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부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인근에서 68살 A씨가 SUV 차량을 몰던 중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호수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른바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 지역의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입시 경쟁이 이제 지역별로 분산이 되고 또 이제 대학이 신입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진학률하고 이 이제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의 격차를 이제 지역별로 평균을 내본 것인데요. 이러한 격차가 64% 감소하는. 이창용 하는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에도 몇 %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좀 합의 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티몬 위메프 사태 속에서도 온라인 유통 성장세가 계속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증가한 1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여름철 계절 상품과 음식 배달 등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6.9% 늘어나면서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효율수 감소와 잦은 비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7월보다 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류 방지 쿠션 등 일부 영하 수면 용품에 질식 우려가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하용 침대나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때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하 수면용품의 바닥 수평면과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요람 10개 제품과 쿠션 7개 제품의 각도가 11도에서 최대 58도로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등은 영하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영하 돌연사 증후군 관련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80%에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사업자에 질식 위험 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제는 밤 공기도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서울과 파주 등 곳곳에서 25도를 밑돌며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25도로 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4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낮에는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본은 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이번 주 후반 일본을 관통하겠고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호남 지방에도 오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말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안 했어요. 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이 관련 범죄의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정부가 협력해서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영상물로 퍼지는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과 삭제 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 연계 등 종합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열고 향후 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서울대 졸업생 박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긴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 1억 3천여만 원을 받거나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감리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LH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2달 동안 차를 빌린 A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은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예.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 명목으로 사고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설명 못 들었고 거의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죠. 예.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노력도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어젯밤 인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울어진 버스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택시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완전 팡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렇게 사고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버스가 인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고로 버스와 택시 승객 그리고 택시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톤짜리 탑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승용차는 충돌 충격에 문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앞에서 승용차와 1톤 탑차가 부딪혔습니다. 편의점 뭘 먹다가 편의점이 뒤쪽에 있거든요. 엄청난 소리 때문에 막 튀어나왔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문 여는 거 도와주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탑차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울산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을 해체하다 불똥이 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두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제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승용 스포츠 제품 등 16개 가운데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에서는 납성분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고 강도 충돌 시험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제품의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평균 연령은 44.8세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4 행정안전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22%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된 가운데 남성의 평균 연령은 43.7세, 여성은 2.2세가 높은 45.9세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다음 달 4일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500여 개 지정학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48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78.2%이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21.8%로 집계됐습니다. N수생이 이번 모의평가에 대거 몰린 건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을 중심으로 수능을 다시 보는 수험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만 초속 70m에 이르는 산산이 본격적으로 상륙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거센 빗줄기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바닥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직원들은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분주합니다. 도치히현 지역의 기습폭우로 일부 지역은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치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임을 감안할 때 태풍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초속 40m만 넘어도 달리는 트럭이 넘어지고 건축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많은 곳은 최대 500에서 6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진행 속도는 시속 10km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보다 느려 장시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北東に進路を変える段階で台風のスピードとしては落ちてくる。数日に及ぶ長引く影響があるということに警戒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교통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를 오가는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신칸센 주요 노선들도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위험 징후를 느끼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모기업 핀더더의 주가가 28% 폭락했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이면서 초저가 공세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1위 핀도도는 올해 2분기 18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6조 원에 육박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 나스닥 주가는 28.5%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인 데다 경영진 스스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한 탓입니다. 不确定性显著增加了。与此同时，我们面临的竞争环境是不断加剧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73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공동 창업자 황정은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서 18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2015년 등장한 핀도도는 초저가를 앞세워 알리바바, 징둥닷컴을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2022년부턴 태무란 간판을 내걸고 매섭게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열 경쟁의 부담을 떠안은 중국 판매자들의 반발과 폐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불량품 판매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뒤엔 상인들이 광저우 본사로 몰려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空手道白狼诈骗了半个中国的财富，全部转移到海外。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들었던 초저가 공세에도 서서히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대사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비공식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잡혀있던 이스라엘 인질 중 한 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2세의 아랍계 이스라엘인 카이드 파란 알카디는 가자지구 남부 터널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정보기관 등이 참여한 작전을 통해 구출됐는데요. 알카디는 병원으로 이송돼 가족들과 상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인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 무용론을 내세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만약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며 당시 한미 군사훈련은 고발적이라는 시 주석 견해에 동의하고 심지어 돈 낭비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외교 책사들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은 8년 만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으로 지난달 101.9보다 상승했다며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월 처음 발사에 성공한 신형 H3 로켓 4호기를 오는 10월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현재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는 10월 20일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호기에는 방위성의 X밴드 방위통신 위성인 기라메키 3호가 탑재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B였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어도어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인사관리 전문가인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원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 이사직과 함께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등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가운데 어도어만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두 조직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임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향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는 것 역시 협의한 바 없는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우여곡절 속에 첫 소집 명단을 발표한 홍명보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과거 엄격한 규율로 선수들의 기강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이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G세대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가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깔끔한 슈트에 구두, 마무리로 넥타이까지 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어색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 불호령에 1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입니다. 뭐 티셔츠 입고 오고 모자 쓰고 들어오고 뭐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기성용의 막말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정장 입도, SNS 금지로 상징되는 홍명보호 기강에는 태극마크와 팀 스포츠에 대한 감독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원 팀, 원 스프릿, 원 골. 이게 아마 저희 팀의 2014년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몇 세대로 시작된 긴 암흑기를 거쳐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각인된 이 장면.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이유 있는 카리스마는 K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증명됐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닻을 올리며 다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확신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정체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야지만은 정말로 강한 팀이 되는 건데 손에 꼽을 정도던 유럽파는 어느새 다수가 됐고 그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었습니다. 한때 대표팀 문화를 벗어난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는 대신 팀에 녹아들어 제 역할을 다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태극마크를 단 26명 중 7명이 2000년대생, 89년생 정우영 1명을 빼면 모두 90년대에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Z세대에게 국가대표 품격과 희생, 헌신을 잡음 없이 입혀내는 것도 홍명보 감독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른 김우진과 임시연이 나란히 포상금을 8억 원씩 받았습니다. 대한양궁협회와 현대차그룹은 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축하하는 환영 만찬을 열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포상금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팬더 푸바오가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3개월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미공개 장면도 포함돼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졸졸졸 사육사 할부지를 따라 뛰고 장난치다 꽈당 넘어지는 사고뭉치.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 국민을 울고 웃긴 국민 판다 푸바오의 이야기가 영화로 찾아옵니다. 푸바오뿐 아니라 쌍둥이 동생 등 바오 패밀리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러바오도 서운하지 푸바오 간다 그래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 3개월 동안 사육사들과 어떻게 지내다 이별했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푸바오라는 아이를 보낼 때 또 어머님을 같이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더 약간 이별에 대한 그런 애잔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마 영화 속에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이 고통받던 시기 온 국민이 푸바오의 탄생부터 육아를 응원하며 느꼈던 따뜻함이 작품에 묻어나 있습니다. 아예 가족이 돼버린 느낌이거든요. 예,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함께하면서 푸바오가 특별한 이유는 푸바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오 패밀리를 의인화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며 한편의 동화 같은 분위기도 냈습니다. 과거에 뭔가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만약에 사랑을 했다고 하면 이들을 조금 더 의인화해서 좀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어떨까? 벌써 실시간 예매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푸바오 영화는 다음 달 4일 관객을 찾아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